아니 이거를 그 요즘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금리가 내려가도 집값이 안 오를 거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 이게 되게 창피한 이야기예요. 기본 아닙니까? 아니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이 올라가는 거죠.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 막 그 상황이 그럴 수 있죠. 뭐 정부가 뭐 규제를 한다든가 정책을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뭐 금리가 내려도 집값이 안 오를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집을 한번 사면 2년이죠, 2년. 2년을 놓고 보면은 그게 인위적으로 뭔가를 때를 막는다는 게 그 지속적이고 영구적이지 않, 내가 항구적이고 영구적이지 않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못 이기는 정답을 줄 거란 말이야. 다만, 제 생각은 그런 거죠. 강남이 너무 많이 오르고, 강남이 오르면 위화감이 조성되니까 이제 옆으로 퍼뜨리는 거지. 그런 거야. 이제 튜브 있죠, 튜브. 여름에 애들 있으면 튜브 가면 이제 막 바람을 넣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바람 넣는 기계는 있어요. 푹 하면 이렇게 막 커지잖아. 그럼 바람을 넣어서 온단 말이야. 그럼 집에 갈 때는 뭐라 그래? 빼야죠. 와이프가 빨리 바람 빼와. 그쵸.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바람 빼는 기계는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빼야 돼요? 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 잡고. 마개를 열고 고기 밑에를 잡고 이렇게 눌러서 막 빼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근데 이 유동성이란 건 뭐냐면 유동성이 이 누르는 사람이 규제하는 사람이고 시장은 뭐냐면 거기 안에 이제 바람이 들어가 있는 게 유동성이라고 하면 사실은 돈이 총량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멍을 막고 바람을 빼는 멍청한 짓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구멍을 막고 여기 누르면 어떻게 돼요? 절로. 옆으로 가고 또 여기 누르면 이렇게 절로. 오고 바보 같은 짓 하는 거지. 다만 그걸 왜 하느냐 하면 뭔가 하는 것 같아야 되잖아. 근데 대신에 이런 거 있죠. 여기에 바람이 막 여기에 좀 볼록해요. 여기 보니까 여기 밑에 강남이라고 써있네. 강남이야 이거 너무 집값 올리는 거 아니야? 강남을 확 눌러. 그럼 그래 잠깐 이럴 수는 있지. 그러면 이제 그 옆에 바람이 옆으로 갈까? 거기는 성동이네. 성동도 야 성동 장난해? 확 눌러. 그럼 그 옆에 동대문이네. 눌러. 이렇게 그래 한 바퀴 돌면 다시 강남으로 오는 거지. 이 원리를 왜 몰라? 구멍을 막고 누르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규제라는 게. 튜브 바람 빼봤잖아요. 그게 돈이 없어지진 않으니까. 돈다니까 이렇게. 물론 많은 사람들은 그게 주식으로 좀 가서 좀 더 효율적인 곳에 쓰이고 막 한계 기업이나 막 이렇게 사기치는 기업들도 돈이 들어와서 좀 더 사기치고 좀 더 한계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라 이런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한데 부동산에 돈이 들어가는 게 왜 비효율적이라고 하는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논문이 있나? 부동산에 돈이 들어가면 왜 비효율적이고 주식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가면 돈이 되게 효율적으로 도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깊은 연구라든가 결론이 나 있는 게 있나? 제목만 딴 거예요. 얼굴은 가졌어요. 금리 인하에도 폭락한다. 틀리면 비난받을게요. 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네. 근데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애널리스트 출신이야. 경제 좀 아는 사람들 아니야? 그 사람들. 우리는 무식하잖아. 부동산은. 소위 말하는 경제 전문가. 경제 전문가님들이. 금리 인하에도 폭락한다. 근데 언제 폭락하는 거야 도대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2022년 오케이 알았어. 한 번 맞았다고 치고 그럼 2023년부터 지금까지 2023년 초에 폭락. 뭐 무서운 거 온다. 큰 거 온다. 뭐 소용돌이, 폭탄. 언제 오는 거냐고 도대체. 아니 올 초에 조금 모르니까 뭐 4, 5, 6의 거래량이 막 늘면서 하락할 거라며. 총선 끝나면 PF. 그러니까 PF 터지면 총선 끝나면 하락하고 거래량이 막 늘면서 막 거래가 많이 되면서 하락하고 도대체 이제 금리 인하 한데도 하락하고 언제 하락하는 거야 도대체. 폭락하고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금리 인하가 방향을 잡으면 한참 가잖아요. 근데 옛날처럼 이렇게 막 5%에서 0.25까지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내려오다 말 수도 있어요. 근데 큰 방향은 잡았잖아. 그리고 경제 성장률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대출 금리가 항상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것보다 좀 많이 올리는 거는 비정상적인 거고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금리를 올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서울만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방도 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서울은 수도권은 그나마 괜찮은데 안 그래도 힘든 지방을 다 죽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방인도 대출받아서 집 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방은 뭐 지방 소멸이고 뭐 얘기하면서 뭐 지방에 집을 못 사게 하면 그러면 지방 소멸이 더 빨리 오지. 안 그래? 그렇잖아. 그래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도 나와. 금리를 올리는 거는 안 된다. 한도를 줄이라. 이렇게 하라고. 결국엔 한도 줄이라는 이야기야. 그런 이야기거든. 그럼 힘든 데는 더 힘들단 말이야. 한도를 줄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지방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기 때문에
금리가 낮고 한도는 작더라도 대출받아서 사면 되거든. 그게 활성화되는 거잖아.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지.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 집값을 내리라 그러면 내리라고 규제를 하면은 그 튜브에 바람 빼는데 구멍 막고 바람 빼는 같은 멍청한 짓을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오래 못 간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폭등이 올 거냐?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 폭등도 아니고 완만한 상승이 오랜 동안 계속 될 거다. 계속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하면서 내가 오늘 자료를 좀 갖고 왔는데 금리 인하하면서 집값이 금리 인하하지만 대출 규제로 집값이 떨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요것만 나오던데 대출 금리 0.25 내리면 1년 뒤이다. 1년 뒤. 서울이 0.83%가 더 올라. 그러면 지금 3.5에서 지금 딱 봐도 2%대까지 내려가면은 예를 들어서 4번 내린다 그러면 0.83 곱하기 4만큼 오른다는 거잖아요. 3.23.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3.23이 많이 오른 거야, 근데. 어느 정도의 느낌이죠? 3.23. 이게 뭐 지수를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지수가 3% 오르면 뭐 그중에 뭐 두세 배 오른다고 해도 10% 아니야, 10%. 10% 오르는 게 많이 오르는 거야? 60억짜리에 10% 올라서 66억이 되면 많은 것 같지만 3억짜리는 10% 올라도 3천만 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걸 왜 걱정하는 건지 모르겠다. 근본적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 건데 공급을 늘릴 생각을 해야지. 공급 늘릴 생각은 안 하고 맨날 규제만 할 생각하는 거지. 단기적인 처방은 되지만 계속 부작용을 만들어가지고 더 공급을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LH 사장님도 이제 그치. 택지 지정 안 한다고. 그러니까 택지 지정 안 한다고. 네, 그렇죠. 서울이 이제 더 이상 늙어가는 거를 좌시하지 않겠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대출금리를 계속 끌어올려가지고 대출을 못하게 줄이면 집값이 내릴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요가 없어지잖아요. 수요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줄어들면 가격이 떨어질 거다. 수요 위주로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계속 말하지만 필수세 시장은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라니까. 수요자 위주로 돌아가는 시장은 극히 짧은 기간에 온다니까. 그러면 파는 사람이 호가를 낮춰야지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거래가 되면서 계속 가격이 낮아질 거 아니야. 결국에는 호가가 낮아지느냐 안 낮아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단 말이지. 네. 자, 그러면 일단 거래량을 정확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오늘 아침에도 업데이트한 거거든요. 와. 거래량? 따끈따끈한 자, 거예요. 이게 실거래를 집계 한 거예요. 실거래 집계 한 건데 제일 아래에 있는 게 9월이에요. 9월 거래량이 제일 아래에 있는 게 네. 9월 거래량이고 지금 현재 2080건이에요. 자, 그 위에 있는 게 5월 거래량이고 그 위에 있는 게 8월. 5월, 8월이에요. 그 위에 있는 게 6월, 7월. 7월 달은 거래량이 폭발했죠. 네. 그죠? 폭발했죠. 그래서 이게 2달 뒤에 잔금을 치니까 9월 달 대출이 늘어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보면은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5월 달 미만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면 가격이 폭락할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9월 달 거래가 많이 줄었으니까 11월부터는 대출이 많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거라고 그 이야기 한 거고. 네. 그죠. 그러면 문제는 거래량이 이렇게 급감했는데 그러면 이게 가격이 그래서 거래량 급감으로 해서 가격이 폭락할 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그거 얘기잖아. 금리가 내려가도 정부가 규제를 내가지고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폭락은 안 한다. 왜냐하면 주인들이 싸게 팔 이유가 없다. 싸게 팔질 않는다. 역전세가 나서 팔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팔질 않는다. 그래서 떨어져도 약보합, 그러니까 약간 마이너스로 한 두세 달 가다 끝날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지금 현재 거래량이 줄었으면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안 사죠. 가격이 떨어져야 사죠. 이런 바보 같은 그건 이상적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고 사람들은 집값이 올라야 사요. 그것도 옛날에 제가 보여드렸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호가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러면 거래량이 없을 때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보통 호가가 벌어져요. 매수 호가가 벌어져요. 그래서 아무도 안 사요.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건데 이게 위쪽으로 쏠리면 그게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거고 아래쪽으로 쏠리면 가격이 내려가는 건데 그러면 먼저 호가를 내려야 되잖아. 내린 상태에서 가격이 체결돼야 되잖아. 그럼 호가가 내리고 있는지 보자 이거지.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돌렸어. 호가도 있어요? 예, 호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오, 여기. 이 서울시에 호가에 매주 월요일날 집계 해요. 그 서울시에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예, 등록되어 있는 모든 매물의 평균 호가가 지난주보다 올랐냐 내렸냐. 복리에 복리. 복리.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매주 제가 체크해요. 주 단위로. 그래서 보면 이게 8월 12일 호가가 많이 올랐죠. 그 8월달 많이 올랐잖아. 지난주 대비 매물 호가가 올라갔다는 거야. 그럼 이번 주도 올라가고 9월 초가 들어오면서 조금 이제 상승폭이 줄어드는 건데 하락이 아니야. 여기가 0이에요. 상승폭이 줄어들었지. 9월 8일. 그래서 이제 추석 지나고 나니까 더 떨어지고 추석 지나고 추석 때 거래량도 없고 그다음에 대출 규제 또 그게 뭐냐면
그 8월 한 달간이잖아요. 대출금리 1%가 올라갔다. 서서히 올라갔잖아. 그래서 9월부터 영향이 있기 시작했어. 그래서 9월 20일 그리고 지난주에는 호가가 진짜 0.01% 올랐어. 서울 평균이. 거의 또 그래서 내가 이거 약보합 전환할 수도 있겠다. 그럼 두세 달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주에 또 해보니까 또 반대로 또 반등을 했어. 서울 전체가. 그럼 살짝 뚫리셨겠는데요? 근데 이게 쫄렸지. 이거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랬는데 지금 이랬는데 살짝 쫄렸는데 어쨌든 호가 다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구별로 차이가 많이 벌어졌어요. 어떤 데는 호가가 떨어지는 데도 있고 호가가 올라가는 데도 있고 혼조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평균은 지난주보다 올랐다. 그러니까 주인들은 아직도 뭐 되게 싸게 팔 마음이 없다 이런 거예요. 버틸만하다. 그렇죠. 버틸만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요거는 연식별로 매주 호가의 상승률을 보는 거거든요. 이게 네. 신축이고요. 구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안 되는 것들, 재건축 아파트. 30년 넘은 것들, 보라색은. 보면 최근에는 이게 이제 어중간한 애들이 11에서 20년차. 어중간한 애들은 호가가 조금 떨어지고 나머지들은 그래도 호가 잘 유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구축이 좀 눈에 들어오네요. 그쵸. 확 변하네. 재건축, 재개발 가능한 아파트들이 가격이 호가가 많이 올랐다. 이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좀 심하네요. 그치. 야. 심해. 장난 아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 흐름을 보야 되긴 한데, 그래,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하면은 거의 실시간으로 이게 가장 시장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약보합, 떨어져 봐야 약보합이고 오래 못 갈 것 같다 이런 거죠. 주인들이 싸게 팔아야 되잖아. 근데 예전에는 역전세 때문에 팔아야 할 이유가 있었고, 지금은 팔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왜? 전부 다 실거주자들이고, 갈아타게 하는 사람들인데, 상급지로 갈아타잖아요, 보통. 상급지로 가야 되는데, 상급지 가격은 계속 오르고, 우리 가격은 안 오르니까, 당연히 호가를 올렸으면 올렸지 내릴 이유가 없죠. 왜? 영원히 못 가니까, 그러면.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강남이나 투기과열지구의 대출금리를 많이 올리고, 스트레스 DSR 탄력 조정은 투기과열지구는 플러스 2% 실제로. 뭐 아니면 그 외의 지역은 낮게 하면은 강남은 좀 그나마 상승폭이 줄어들고 현금으로 사는 사람들 많아. 줄어들 거고 다른 데로 퍼지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인 거죠. 경기도 한번 볼게요. 경기도는 좀 빨리 왔어요. 9월 초에는 호가가 많이 내렸었어. 반등해갖고 먼저 이렇게 이런 상황이고. 네. 여기도 보면 8월달 많이 올랐잖아요. 경기도 전체를 보는 거예요. 여기는 살짝 내렸었잖아, 그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인천도 볼까요? 인천도 보면은 경기도랑 흐름이 비슷하죠. 근데 인천이 오히려 이렇게 하고 확실히 9월 말이 많이 쫄아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서울도 그렇고. 그래서 9월 중순 이후에는 주춤했는데 10월 되면서 다시 호가가 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렇다라는 거죠. 지방 자꾸 이야기하는데 부산 보세요. 봐. 낮잖아, 이렇게. 그죠? 대구도. 그렇잖아요. 그죠? 대구. 그죠? 일부 지역에서 호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광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혼조세. 그죠? 대전. 대전 왜 이렇게 안 좋아?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제 이야기는 아직까지 그래서 자꾸 내가 서울에 가지라는 게 이런 이유에 있어 그렇다라는 거죠. 여기서 호가가 올라가려면 이제 매물이 좀 많이 줄어야지, 지방은. 지방은 대출 규제 영향도 많지만 지방 핵심지 빼고는 대출 규제보다는 현금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방은. 그리고 대출 받아도 조금 받으시니까 대출 규제보다는 물량이 많이 종속이 되는 경향이 있고 실제 보고서도 그런 게 있어요. 서울이나 수도권 핵심 지역은 금리 영향을 좀 더 2008년 이후에 많이 받고 지방은 아직도 물량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지방은 이제 금리가 조금 더 내려가고 있으니까 물량이 줄어드는 순서대로 대도시들이 올라올 거고 그 대도시 중에서도 핵심지부터 차례대로 올라올 거다 이런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이제 내년부터 이제 천천히 때가 되면 해드릴 거다. 지금은 서울 무세가 맞다 이런 이야기. 지금 이렇게 호가가 살짝 벌어져 있는 상태이고 거래량은 급감을 했고 네. 이런 상태가 좀 어느 정도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이게 단기적인 전망이 쉬운 게 아닌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 대출 규제를 얼마나 더 빡세게 하느냐 그 지방은행까지 다 때려 막을 거냐 뭐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둘 간의 싸움이 어떻게 끝날지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제가 추측한데 이게 거래가 계속 줄어들면서 호가 공백이 발생하고 이게 막 눈치만 보다가 살짝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냥 제가 보기에는 오래 안 갈 것 같다. 올 연말 끝나고 내년 초 되면 다시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갈 것 같다. 이런 거죠. 대출 용량 다시 충전. 그렇지. 이 금리를 계속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인위적으로 올리는 거잖아. 금감원에서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거잖아, 사실. 그렇다라는 거죠. 은행들도 또 뭐 솔직히 뭐 이렇게 지금 현재 대출 총량을 늘릴 이유도 없고 금융감독원에서도 하니까 대출을 줄이라고 하니까 뭐 이미 대출 다 했는데 뭐 천천히 뭐 금리나 올려가지고 장사나 하지, 이자 장사나 하지 뭐 이런 스탠스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게 유지가 되는 거지. 내년에도 이게 유지가 될까?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목표는 뭐 장기적인 목표는 그거 아닙니까? 금리를 조절하는 것보다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보다 한도를 조정해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금감원에서 하는 이야기도 그거고 한국은행의 보고서도 그 이야기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하겠죠. 한도를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걸 하겠죠. 그러면 이제 뭐 주택 수에 따라 더 줄일 수도 있고 옛날처럼 그렇게 욕하던 지난 정권 했던 건 주택 수에 따라 줄일 수도 있고 주택 가격에 따라 줄일 수도 있고 뭐 규제 지역에 따라 줄일 수도 있고 이게 옛날에 다 했던 거잖아. 그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도입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지난 정권이나 이번 정권이 약간 결이 달라가지고 그렇게 빡세게 할 수 있겠나? 충격과 공포 이렇게 할 수 있겠나? 지금 여론도 안 좋은데. 그러니까 서서히 그 상승을 주변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지 않겠냐, 오히려. 강남이 자꾸 오르면 더 열받으니까. 우리 집도 좀 올려달라 이거잖아요. 시선 분산. 분산. 어차피 오를 거니까. 시선 분산. 그래서 연준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걸 알면은 앞으로의 미국의 기준금리 흐름을 알게 될 거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했던 말은 뭐야?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지만 미 연준으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지 않다. 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미 연준 의원들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바로 점도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점도표. 네. 연준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금리를 결정할 때, 야,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니? 물어보면 점으로 찍어봐. 이게 예상하는데 그러면 근데 올해만 찍는 게 아니고 내년하고 후내년하고 한 3년치 찍어봐. 그러면 점을 콕콕콕콕 찍는데 돌아가면서 18명인가? 18명이 다 찍어봤다. 콕콕콕콕 찍어갖고, 그러면 한 곳에 유난히 많이 몰리는데, 그 몰리는 때 즈음으로 금리가, 기준금리가 내려갈 걸로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막 중립금리,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 나는 금융 전문가는 아니지만. 멋있는 말이야. 고급스러워. 고급스러워. 중립금리라고 하잖아요. 금융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예, 그치? 어쨌든 그렇잖아. 그래서 점도표를 한번 보자는 거야. 근데 이게 3, 6, 9, 12월 달에만 찍어. 되게 9월 달에 했잖아. 9월 달에 있다 이거죠. 얘네들이 예상했던 게 이거라는 거예요. 2024년에는 여기에 점들이 다 모여 있는데 4.5, 여기가 4.5예요, 4.5. 4.5쯤이 될 것 같다라고 한 거잖아. 근데 이거 할 당시에 5.5였거든. 그래서 5.0으로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4.5로 예상하니까 미 연준 의원들이 다음에 결정할 때 0.25 두 번이나 아니면 0.5를 내릴 거라고 예상을 했으나 고용 지표가 갑자기 좋게 나왔다면서 또 우기고 있지. 그래서 뭐 이번에는 뭐 0.25 내릴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은 거죠. 어쨌든 올해에 4.5가 될 거다라는 건데 네.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2년 뒤가 중요하잖아요. 방향성이 중요해요. 그렇죠. 방향성이 보면은 이렇게 2년 동안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내년은 보면은 3.25 정도 초반으로 내려가는 거 내년. 후내년에는 2% 후반대까지 내려갈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갈수록 퍼지잖아, 아래 위로. 네. 의견이 엇갈리는 거죠. 잘 모르겠다 이거죠.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것도 계속 바뀌어. 6개월 전에 확 바뀌고.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4.5였는데 2% 후반까지 내려간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죠? 그럼 우리는 한 1% 정도 장기적으로 보면 내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게 뭐 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막 금리가 막 한번 내려가면 계속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다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됐어요. 너무 많이 아래 위로 가지는 않아요. 이번이 좀 특이했던 거지. 코로나 때문에 확 내렸다가 다시 확 올리니까 이번이 좀 특이했던 거지. 대부분 조금 내리다 말거든요. 몇 번 내리다 말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이제 2.2% 후반까지 간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한 뭐 1% 정도 내려가지 않겠나. 그래서 기준금리가 한 2.5 정도 되면 경제 성장률이 2% 초반이니까 딱 그 정도가 적당한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대출금리도 따라 내려가야 되는데 시장금리에 이미 기준금리 내려갈 게 많이 반영이 돼 있어가지고 가상금리만 금감원에서 압박을 안 하면 3% 정도 3% 중반대에서 대출금리 형성되는 게 맞지 않나. 3% 중반대면 해볼만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인 거죠. 뭘 해볼 만한 거예요? 대출 해볼만 하지. 그거 자꾸 연끌 하는데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혹시 대출 받아서 네 삶이 힘들어질까 봐
정부가 많이 챙기잖아요. 네. 그게 DSR이잖아요. 다 걸어놔서 장치를. 40% 이상 못 받아, 니네들. 막 이렇게 하잖아요. 40% 이상 못 받잖아요. 그럼 40%가 되게 많은 건가? 근데 대부분 40%를 끌어놔도 20%대에서 맞는데요, 실제로는. 그 DSR 대출 안 받은 사람이 더 많지. 대출 안 받은 사람이 더 많은데 대출 받은 사람들 중에는 자기 소득의 1년 원리금 상환, 이자만 내는 게 아니라 원가의 상환 포함해서 한 25% 정도 낸다는 거야. 그게 영끌이냐.